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지금 현재 누가 검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IAEA에서 그 안전성 검토와 오염수 성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말고 지금 이게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제3자 검증 하겠다고 했잖아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3기관, 사실 기관도 아닙니다만은 제3의 회사에 맡겼습니다. 주식회사 화연에 맡긴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화연 검증 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그 무슨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외교부에 자료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었는데 오늘은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만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또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제 동원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묻습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한일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들 때문에 실제 지금 이 문제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요하게 지적하고 지금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도쿄전력이 측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64종 핵종 중에서만 고르더라도 화연이 국제 표준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서도 해수 검증을 할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추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연 이학 박사가 단 2명뿐이고 검증 역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장관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가 민망한데 지금 제가 밝혀드린 이런 조건만으로 보더라도 이 화연에서 제대로 검증 가능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뭐 제대로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이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과학적 객관적으로 국제법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도 그러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준은 말씀하시고 그 부분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핵종 평가 대상을 64종으로 줄일 당시에도 IAEA 측에서는 실측을 하라고 했는데 실측을 하지 않고 예상치로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 규격 기준으로 승인받은 것을 봤을 때 4종밖에 64종 중에 4종밖에 검증할 수 없는 역량의 작은 업체에 작은 중소업체에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3자 검증이라고 기준에 합당하게 충분히 검증하시오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것은 방치입니다. 일본 측에 제3자 기관으로 제3의 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고 보완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실무선에서라도? 우리 장관님 모르시면 실무선에서라도 지금 조언에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조력해서 답변 주실 수 그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 얘기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상 과학의 영역에서 이미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 안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면 사실상 장관 보고가 되고 장관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될 문제인데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하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요. 그 IAEA 그다음에 그 검증 나온 자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 외교부에서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핵종 줄일 때도 네. 추정치였지 그것이 실측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안 하신 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검증 대상이 사실상 제3자 기관을 선정하는 건 신뢰를 얻기 위해서인데 그 검증 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그것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 기관 실질적으로 역량이 없는 기관을 선택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명분 쌓기만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네,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박진 장관님. 예. 네.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네, 근데 모두 발언을 25분 동안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강제동원 판결 해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쭉 보면서 대통령께서 좀 그 잘못 입력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중국은 72년도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공동 선언을 하면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 대체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대국다운 그 통 큰 외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뭐 중국하고 그 비교를 한다면 그런 그 중일 공동선언에 의해서 청구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다. 굳이 청구권 이러한 협정이 중일 간에 없다. 역사적인 이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자,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이 72년도에 포기하기로 한 선언은 전쟁 배상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청구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 배상 문제와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이런 거 설명 잘 안 들으시나요? 뭐 필요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그러한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또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보고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저 석동현 처장님도 우리 동료 의원님 뭐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석동현 처장님은 과거에 19년도에 일본 법률가들하고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을 내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포괄적으로 소멸됐다는 그런 법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주요 공직자 이 법률가들이 대체적으로 이 국제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교부에서도 이런 그 국제법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몇 분이요? 네, 물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뭐 다음은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발언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진 식사 자리나 또 2차 자리에서 없었다는 겁니까? 정상회담 말씀. 정상회담에서 없었다는 겁니까?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부터 우리 군경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 훈련이 중단되었죠? 작년에. 매년 하고 있는 매년 그 쭉 행사입니다. 그 최근에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군경이 하는 독도 방어 훈련 안 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 안 그건 좀 했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그 작년 말에 일본은 안보 산문서에다가 독도를 명시했습니다. 영토로. 그 이전까지는 이 국방 백서, 방위 백서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보 산문서에 그 영토로 독도가 기재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반경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독도에서 하면 일본은 이것을 자신의 영토에 에서 군사 행동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우리 뭐 독도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런 수행해 부분 나가야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새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마무리해 주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보충 질의 이제 더 없습니까? 예, 마무리 1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외교부 통하지 않고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이 혹시 확인하기 어려운 독도 발언이 있었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또 독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된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독도 방어 훈련은 재개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석동현 처장님, 혹시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에 이제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어디 지역이 나온다는 설이 전혀 보도가 나와서. 그냥 공직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 충실한 네, 현재 거고요. 다른 공직이- 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 안 나가시는가요? 그러면? 예. 어, 지금 현재는 아무 현재는 아니라는 경우는 때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해 됩니까? 알 수 없는 일이긴 왜냐하면 합니다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 공직 최근에 하신 발언이나 행위들을 보면 예. 왜냐하면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말씀들 자꾸 하시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세간의 의심은.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제가 예. 드린 말씀은 예. 내내 정치하시는 거에 자유 의지인데 이제 공직에 계시면서는 그 공직에 맞는 활동과 발언을 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유의하겠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의원님 이번 일만큼은 네.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수행하는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자, 저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자꾸 이제 그 주로 말씀하시는 게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는 그 취지. 그건 어느 장관, 어느 대통령이든 풀어보려고 하는 외교적 문제 아니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한일 문제를 풀고 싶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대승적 결대가 아니라 우리 외교부가 오랫동안 지켰던 원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통렬한 반성.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반성을 요구하냐면 이분들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꼭 그다음에 며칠 안 돼서 야수꾼이신서 참배를 하고 또 일부 강요들이 대한민국은 한일 합방 때문에 발전했다는 얘기하거나 또 불법이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서 자꾸 책임자에게 당신들 진짜 반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거죠. 진정성 있게 계속 사과를 해왔는데 계속 사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째째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과거에 한 사과를 부정하는 듯한 행위들이 일본의 지도층 안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계속 그걸 요구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도 정상회담 사전 작업 과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표명을 요청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발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는? 네, 포괄적 사죄. 그렇죠. 포괄적 사죄. 일본의 입장을 국민이나 야당은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핵심은 피해자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사건 중에서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소송 걸면요. 어떤 것 때문에 피해자가 힘들어하냐면 야,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시끄러워. 너 이땀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든요. 너 그 정도면 됐잖아. 또 너 돈 때문에 그래? 너 얼마 주면 돼. 이런 사례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더 운단 말이에요. 여기 왔던 그 할머니들이 나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일본의 진솔한 그 기업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해요. 사과의 의사표시로 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라고 말씀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돈 몇 푼 주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해법을 만든 게 아닌가 한 것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사과 안 해도 되는데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나 봐. 이런 식의 인식이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유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왜 나쁩니까? 좋은데 이런 과거에 우리가 쭉 외교부가 지켰던 모든 원칙, 우리 국민들이 일관되게 일본에 요청했던 모든 태도 변화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지고 그냥 미래로만 가자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이 굴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기본적인 외교 원칙상 주고받는 협상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크게 양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채워줄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담보하고 믿냔 말이에요. 그동안 일본이 수없이 일본은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바꾼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도 불신하는 건데 불신의 이유는 서로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만 양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만 듣고 싶었어요. 예, 뭐 일본에서 새로운 또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이 기존에 한 사과 반성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되고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 절박한 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번에 그런 표명을 함으로써 일본에게도 또 앞으로 한국과 제대로 한일 관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1분만 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예, 1분만. 그 대화 상대인 일본을 신뢰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근데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사후에도 독도 발언을 했다는 운동 이런 걸 관광부 장관이 발표하잖아요. 이게 신뢰에 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도 정상회담 사이에 두 정상회담이 나눈 대화를 부장관이 그렇게 발표하고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고 이게 과연 신뢰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양보했는데 그 신뢰에 걸맞는 행위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일본의 행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항의하셨다면서요?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 끝나고 일본이 그 발표한 내용 아마 기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말은 우리는 이게 답변하는 대승적 결단을 해서 앞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 회담 직후에도 대통령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네, 그런 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의를 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 의원님. 자,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외교부 장관님, 예. 네. 그 재외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이 지난 2월 27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동포들에게 재외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 정부 조직법 이 공포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죠?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보훈부 성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그 서명식을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네, 그동안에 참 재외 동포청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로 우리 재외 동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외 동포들의 그 편익이 명실상부하게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재외 동포청이 꼭 제대로 설립되기를 바라고
이 그 재외 동포들이 이제 민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사증이나 또 세금, 병역, 또 교육, 연금 보훈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인력을 통합해서 민원 처리를 효율성 있게 하고 또 이런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이거를 꼭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동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 해외 동포들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 동포들의 여러 가지 수건 과제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잘 해결해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힘껏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일본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우리 재외 동포들 문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재외 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모국과의 연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외동포청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동포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지원 정책 기능 강화 그리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법무, 병무, 고용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들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지금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이런 하부 조직과 인력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직제와 관련한 법령도 정비해서 출범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재외동포청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도 저희 당이 이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을 맡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동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포청 위치가 어디가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재외동포 재단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고용 성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하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6월 달에 발족이 된다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준비를 신속하게 또 세밀하게 해서 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재외동포청은 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유관 부처와의 그 업무 협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 따라서 그 채용 과정에서 또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재단이 그동안에 또 쌓아온 업무 전문성이 그 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윤상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선배 그다음에 그러면 추가 질의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충 질의로 끝내실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충 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예, 제가 먼저 하고요. 예, 우리 존경하는 박진 장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한일 관계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민당 출신 대통령 집권 시절에 많은 돌파구를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정말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틀 안에 가둬놓고 가해자가 구체적 사과하기 전에 나가지 않는다. 관계 개선 안 한다가 아니라 피해자이지만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가해자의 사과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결단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결단을 또 우리 대통령이 실행하신 거고. 이 노무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김포 하네다 공항 직항 노선 개설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또 한일 FTA 협상 처음 개시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2004년도인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만나서도 앞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일본 측에서 계속 국제법하고의 괴리가 있다. 해서 대화를 하자. 또 해결책을 내놓자.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외교적 협의도 거부를 하고 중재위원회 구성도 거부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보다 못해서 우리 국회에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 저도 뭐 같이 했습니다만 2+2 알파를 제의를 했고 또 특별법도 만들자고도 했고 또 이란 연맹의 누구야 가무라 다케오 간사장하고도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근데 2+2 알파도 전혀 채택이 안 돼요. 누가 끝까지 이걸 반대했습니까? 누가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당 정권 집권기에 결단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한일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그거 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가 축창가를 부르고 반일 선동에 정말로 그거에 이 선동에 참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 김대중 대통령이 보면은 정말로 이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사에 얽혀 있냐.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15명이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13명은 돌아가셨죠.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계십니다. 또 지금 또 계속 원고 소송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또 2심에 계류돼 있는 분이 60여 명. 60여 명. 또 계속 제가 알고 한 1000여 명이 또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유족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만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을 외교부에서.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과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 당시 수치는 2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치가 얼마야? 그럼 계속해서 이 개인 이제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두고만 보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여튼 2+2 알파하고는 좀 다른 면이지만 우리도 제3자의 대의 변제로 국제법하고 대법원 판결에 뭔가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한 결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혹시 만날 예정 있습니까? 뭐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 건의드릴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진정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 뭐 군사 대국하다, 한반도에 뭐 자위대가 주둔을 한다 뭐 등등 하는데 이 반경 능력 일본의 작년 12월인가요? 국방 이 세계 문서에서 반경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경 능력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이 뭐 협의나 이런 게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그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 헌법의 정신을 지켜가고 그래야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본이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상민 의원님. 예, 그 세 분 또 공직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너무 많으십니다. 그 정부의 이제 외교부 장관님, 네. 그 정부의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면 이게 문제 해결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내포하고 있어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미 그런 걸 지금 그 가시화하고 있어요. 특히 피해자 쪽 그 법률 대리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그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데 자발적 기부면 사실 강제적 기부가 아니니까 출연행위를 담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발적 기부지만 그 미르재단 하듯이 돈 기부를 이렇게 압박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현행법상 이제
그 형사처벌까지도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정관에 정해지지 않는 어떤 출연 행위를 그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몇십억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당장 그 경영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그거를 또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면 직권남용죄가 되고요. 이 점을 각별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구상권 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취지는 알겠는데 물론 이건 불필요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괜히 그 분란대 부채질 짓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을 대통령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재단에서 제3자 채무 변제를 하면 재단이 그 구상권을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구상권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는 진짜 오버라고요.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 또 할 수도 없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왜 대통령이 이렇게 막 서둘러 허겁지겁 그런 말씀을 했는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그 정부의 뜻을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국정 동력의 위기 상황이라고 사실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다 엎어지고 지금 이거에 매달리고 늪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그 피해자 쪽 그걸 막 이렇게 이편 저편 나눠서 뭐 정부 쪽에 하는 쪽에만 하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하여튼 양으로라도 우선 자주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하십시오. 장관께서도 2번밖에 안 뵀잖아요. 그분들. 예? 2번. 방송에 제가 본 거로는 2번밖에. 제가 3번 중에 2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상황을 좀 정직하고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독도 문제 등 이 부분은 이것도 휘발성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호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외부적으로 표명해야 되고 일본 측에다가도 확실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제 군소리가 안 나와요. 저희들 짐작으로는 분명히 양 정상이 단둘이 만났을 때 얘기 나왔을 거라고 난 봐요. 그럼 이 문제가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쪽은 뭐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써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얄팍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라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 잘 염두에 두고 그 한일 관계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참 역사적인 기회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양국 관계를 그야말로 서로 신뢰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홍길 의원님, 예, 3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윤상현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승소한 분 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 그리고 또 추가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유가족들 합치면 뭐 1,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승소한 분들만 이 정부 안대로 대위 변제했을 때 한 40억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승소해서 이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해결할지 대책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선 그 15분, 14건에 해당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완료된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변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그 대법원에 지금 계류된 건 그리고 또 2심에 지금 항소심에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제 판결이 날지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직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상황의 진전을 봐서 또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재원을 지금은 대책이 마련해서 없으시다는 건데 대책이 할 없는 예정입니다. 상태에서 일본한테 그렇게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고 그때 해결을 못하면 일본 측에서는 또 한국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한국 사람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뭐 당연히 피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게 뭐 다 이것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우선 당장 그 이 일본 기업의 국내 기업의 그 자산 현금화를 막고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우선 확정 판결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하겠습니다. 급한 불만 껐을 뿐이지 나중에 터질 수 있는 폭탄은 제거할 수 없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상황 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 위안부 해법이라 강제동원 해법이란 것이 나온 후에 3자 대위 변제 이것이 옛날부터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임기 초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런 해법이 발표되면서 옛날부터 내 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은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검찰에 오래 계셨고 또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또 법률적인 그 차원에서의 생각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네, 그 통일부 장관님, 그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이 전술핵 운영 부대들을 운영해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심지어 핵타격을 가장한 전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국방부 발표처럼 과장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그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한반도에서 굉장한 지금 긴장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일부의 기본적인 것은 저 여쭙 건데 흡수 통일인가요, 평화 통일인가요? 그 지금 흡수 통일은 우리가 분단된 이후 뭐 처음에 좀 그랬겠지만 지금 뭐 예. 제가 아는 한 정부에서 흡수 통일을 추구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흡수 통일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계신 건 아니죠? 대법원에서 그 개인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판결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겁니까? 예. 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라면은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체제가 같은 건 아니죠? 예, 다르지요. 네. 그리고 그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소신은 같으신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물론입니다. 한반도 전체적인 예,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예. 지금 뭐 NPT 체제를 우리가 근데 지키는 게 필요하고 문제가 무역 지금 국가로서 담대한 구상을 계속하셨는데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신통일 미래 구상을 만든다. 그것은 통일 미래 기획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한다. 이런 걸 밝히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 신통일 미래 구상이 전혀 새롭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번에 위원장으로 직접 접촉하신 분이 김영호 위원장이시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자문기구고 또 거기에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 외에도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까 걱정스럽고 이분이 뉴라이트 활동뿐만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셨고 또 흡수 통일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체제가 같아야지만 교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해서 다른 애초에 다른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체제면은 이것이 그 통일로 진전이 불가능하다, 교류 협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다 여쭤봤을 때 통일부 장관께서 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위원장께서 유독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혹시나 우리 통일부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갈까 봐에 굉장히 걱정이고 자문기구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꼭 이런 분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바꿀 생각이 없으세요? 예, 뭐 지금은 뭐 이미 픽스가 돼서 바꿀 생각은 없고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러니까 정부의 자문기구로서는 금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장관께서 계시다고 생각을 특별히 합니다. 유념을 좀 각별히 좀 말씀하시. 예, 잘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상희 의원님.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자 변제의 그 정부 해법은 사실은 작동하지를 않게 됐습니다. 일단은 3자 변제가 그 뭐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민법에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좀 묘한 게 일본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채무 자체, 자기네들의 그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 기업은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 그 피해자는 이것을 제3자 변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무자도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도 이걸 다 반대하는 이거를 정부가 이걸 강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생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금 판결, 현금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금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또 정부가 대법원에 이 현금화하는 거 또 방해하고 막을 겁니까? 대법원에 어떤 입장 또 취하실 거예요? 뭐 대법원의 가급적이면은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얘기했죠? 가급적이면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3자 지금 현금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정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볼 테니까 이거 좀 유보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막은 거잖아요. 이제는 대법원이 이거를 현금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보세요.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3자 근데 변제 제3자 해법이 안 된다니까요. 대법원의 지금 진행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엄연하게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권리인데 그리고 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누가 수사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예, 했죠. 그 수사팀장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뭐냐? 박근혜 정부가 강제동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서 다시 판단하더라도 다시 이게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승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양승태 대법원을 압박해가지고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이게 사법농단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수사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사법농단이에요. 그런데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자기 모순입니다. 대법원을 압박해가지고 현금화를 막을 거예요? 또 사법농단 할 겁니까? 제2의 사법농단을 그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사법농단을 하실 겁니까? 그 과정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네. 법 규정에 따라서 이 해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이 네. 이제는 이것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화 진행하는 것을 정부에서 이거 막을 수도 없어요. 먹을 권리가 네, 없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예, 반역이 아니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친일파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선에서 일본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한 상대니까 맞짱 뜨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평통 일본과 사무처장의 협력을 직위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평통 사무처장의 직위에 이런 발언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정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느냐고요.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다라는 건 출마할 수 있다.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공직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투로 해가지고는 예. 해운대구에 출마를 못하고 그 바다 건너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친일파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출마를 일본 가서 하실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통이 주최한 강연회에 남북한의 통일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가 죽어야 된다. 평화통일은 둘 다 살아있을 때 평화통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사를 불러서 지금 평통 그 강연회 하신 거 아시죠? 네. 언론에 나왔죠? 네. 어떻게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을 위촉을 하다 보면 그분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고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지금 것은 아닙니다. 사무처장님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죽는다는 말 뜻을 제가 잘 이해를 아니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구 강사를 평통 자문위원들 강연에다 불러서 강연을 시켰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평통 사무처장님이 이런 강사의 극우 강사의 기조에 동의하시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극우 유튜버를 이렇게 해서 평통 자문위원들 유튜브를 강사로 쓴 적은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런 주장을 갖다 명망 평통 있는 자문위원들한테 명망 있는 네, 교수를 우리- 강의로 썼지 유튜브를 강사로 쓴 적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줄라면 다 줘야지. 드리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어느 한쪽이 죽어야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입니까? 뭐 아닌 거는 아마 그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아니지요.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강사를 불러서 평통 자문위원들을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단편적으로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도 안 되고 감각도 없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무처장을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제가 답을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박진 장관님,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언론 자유지수가 좀 올라가고 국제적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뭐 등등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의 보수 국민의힘 전신의 뭐 보수 정당이 잡으면 예, 이명박 대통령 때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자유지수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아직 윤석열 정부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예, 네. 발표가 없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고.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 2022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이거 혹시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네. 보고 내용, 받았습니다. 요약 내용은 보셨어요? 네. 네, 저기 자료 갖다 주시네. 네. 그 거기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에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요. 보고서에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MBC를 이제 공격했다. 그런 사례 나오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공격했다 이러고 뭐 동남아 순방 때 MBC 그 기자를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자유 제한이 사례로 뽑았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요.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그 단락에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식의 지적들이 국무부에서까지 이렇게 혹평을 받을 정도로 한국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도 뭐 내년 정도에 발표할 내년에 발표하겠죠 올해 거 그 국경언론 기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발표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아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계속 뭐 국격 뭐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고 국가 신인도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언론 자유 지수를 떨어지는 나라는 국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제일 꼴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뭐 북한 아닙니까? 북한, 중국 이런 데죠. 우리는 MB 보수 정권 때부터 한 72? 뭐 이 정도 가다가 뭐 진보 정권이면 한 30에서 42? 문재인 정부 때는 한 40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저도 뭐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관련된 부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를 이제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언론 보도 또 그리고 NGO나 이런 시민 그 사회 단체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취합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사안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또 미국 측의 정책적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뭐 인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신뢰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저희가 뭐 당연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건 인권 보고서에 앞으로 그 한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표될 그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올라가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야 되죠. 네. 부정하게 떨어집니다. 예, 전 떨어질 것 같아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